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서 미메시스란 무엇인가 두 번째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수해 볼까? 이게 차례고요. 네. 미메시스 라틴어로 이미타치오라고 번역되고 독일어로 나가문, 한국어로 모방, 모의, 모사, 흉내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주로 이 개념사적 전통이 마련되는데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 심리학, 서약, 인류학 이런 데서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암시적으로든 이 미메시스 현상이 많이 거론돼요. 그래서 토착민들의 태도, 어린 나이의 놀이 이런 것들을 의미했다. 그걸 특징 짓는 그 뭐랄까 개념이 됐죠. 태고적의 미메시스는 중요한 태도였으리라고 추측을 하고요. 동식물의 세계에서도 의태,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보호색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주역의 그 역자가 주나라의 역경, 그게 카멜레온을 나타낸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또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카멜레온은 변신의 규제죠. 그러니까 그게 미메시스. 주변 환경하고 비슷하게 형태나 색깔을 변형시켜서 생존을 추구했던 거죠. 뭐 그거 말고 식물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자료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드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아무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연락처 주고받고 연락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미믹, 제스처나 얼굴 표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미믹. 표정술이라고 제가 번역하는데, 그다음 마임, 이게 미모스에서 유래하는 단어인데요. 마임, 팬토마임, 무언가. 이것도 미메시스와 어원적으로 같아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미메시스적 태도와 능력은 역사가 흐르면서 창조적 능력으로 대체되었는가? 그러니까 미메시스는 대상과 비슷해지기, 대상과 닮기, 대상과 유사해지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 중에 미메시스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은 미메시스 능력이 뛰어난데, 근데 다른 창조적 능력이 있잖아요. 이성이라고 부르든 논리력, 상상력, 언어 능력 이런 걸로 역사가 흐르면서 대체되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벤자민이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이들 능력으로 전화되어 들어가서 고도로 섬세하게 적용하는가? 벤자민이 바로 이 테지를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미메시스적 태도나 이러한 경험이 무엇에 쓸모가 있는가? 유용성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서양에서 미메시스 개념의 역사를 잠깐 보면 원래 춤으로 표현하다, 동작으로 표현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이제 헤르만 콜러의 만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고전 문헌학자들이 이제 그 문헌들을 추적하는데 플라톤 이전의 문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소크라티커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그 의미가 모방, 재현, 표현. 이 사람의 책 제목이 미메시스 인 데 안티케. 그래서 나하문 다슈텔로 아우스트로 이걸 다 포괄했다는 거죠.
자, 플라톤에 이르러서 미메시스는 부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해요. 플라톤은 일단 자기의 이데아론에 비추어서 미메시스를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현상은 이데아의 그림자라 했어요. 근데 그 현상을 가지고 다시 또 모방한 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중적으로 기만적인 상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폄하했고 무엇보다도 교육적 해악을 지적합니다. 이게 그 폴리테이아 국가론에 나오는데요. 미메시스가 지닌 감염력을 알았기 때문에 폄하한 거죠. 그래서 한 예로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친구인데 죽었어요.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나서 트로이 전쟁이 뭐랄까 변합니다. 아테네군이 이제는 진격해 들어가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참가했었는데 그때 그런 장면이 있대요. 아킬레우스가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나서 맨날 며칠을 울었다. 그런데 그 국가를 국가를 지킬 용사들이 그런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고 그 부분에서 장군이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를 폄하합니다. 비판하고. 그런데 몇 가지 장르는 미메시스를 허용하거나 좋게 봐요. 예를 들어 찬가라는 장르는 좋게 봐요. 보면 대상하고의 모방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주로 폄하했고, 그렇지 않은 장르들은 모방 관계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은 수용하거나 긍정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일단 이데아론에 비추어서 폄하했다 했고, 두 번째 교육적 그런 그 견지에서 미메시스가 해악을 끼친다. 사람들을 유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도 오늘날에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CSI나 이런 영화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모방 범죄를 퍼뜨릴까? 아니면 그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영상이 주는 이 힘이 있어요. 그 영향력, 감염력 이런 것들이 진즉 간파되었다는 거죠. 시인은 그래서 이상국가에서 추앙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인 데 반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여요. 시학에서 비극을 행동하는 인간의 미메시스 또는 신화의 미메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미학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본다면, 영향미학적 차원에서는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타르시스. 비극을 보면 저기 주인공이 겪는 끔찍한 운명, 오이디푸스 같은 거기서 동정과 연민을 느낀다고 했어요. 공포와 연민. 그 번역은 여러 가지로 조금씩 변형돼서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영향미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카타르시스. 자, 어쨌든 그래서 신화의 미메시스. 여러분들 신화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그리스의 각 지역의 설화들이 전승대에 와서 그게 나중에 틀을 잡은 거예요. 굳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문화권에서도 그런 것들이 형성되거든요. 자, 비극은 호구와 신화의 세계를 묘사하고 관객에게 카타르시스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그 다음에 뭔가 제작한다는 것을 포이에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포이에시스가 바로 이 미메시스의 바탕을 두고 작동하는 거죠. 뭔가를 예술작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죠? 자연이든 현실이든 그걸 따라 모방한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진리는 미메시스가 아니라 철학적 관조의 대상이다. 컨템플레이션.
그래서 미미시스를 구제하는데 예술이란 틀에 가둔 거죠. 인식론에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런 점에서는 플라톤하고 똑같죠.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이해하십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구제하는데 예술이라는 틀에 가뒀다. 자, 중세에는 인간의 이성이 신적인 데 바탕을 두는 한에서 자연의 미메시스는 긍정적 의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이란 말이 철학에서 쓰였는데요. 나투라 나투란스, 나투라 나투라타. 근데 진정한 미메시스 대상은 능산적 자연이죠. 능산적 자연이란 자연을 생성시키는 힘, 엔텔레키로서의 그 자연을 가리키고요. 소산적 자연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 즉 자연물.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겉멋을 그냥 따라 베껴 그리는 것은 생산적인 예술 활동이 아니죠. 그 대상의 본질을 모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 저런 단어를 알아두면 좋아요. 나투라 나투란스, 나투라 나투라타.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는 의미로 널리 쓰였어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래서 저거는 본받는다, 롤 모델을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미메시스가 긍정적 의미를 띄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는 길목의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은 자연의 뛰어난 모방을 수행한 고대 또는 고대인들을 모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했죠. 그래서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공식이 여러 변형을 거치면서도 18세기까지 시학, 예술론에서 주류 담론을 형성합니다. 다른 한편 이제 절대주의 시대 이때쯤 되면 미메시스가 작동을 하는데요. 권력의 과시를 위한 의례 행사에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회적 차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18세기 이후 보면 예술과 미의 자율성에 관한 생각, 천재미학 이런 것들이 18세기 말부터 점차 부상하면서 모방론은 약화되고 희석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천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방한다는 것을 조금 비하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과학기술이 이제 눈부시게 발달하고 이른바 리얼리즘 시대가 열리면서 미메시스는 뭔가 구닥다리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창조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지죠. 그러나 리얼리즘이라는 것도 보면 현실을 재현한다,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방 개념이 폐기됐다기보다는 그것이 확정돼서 적용된 것이다 라고 이제 자연의 모방 대신에 현실의 모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타타르키비츠라는 그 예술사가는 미메시스 개념의 폐기가 아니라 확장이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자, 20세기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엔 또 제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왜 미메시스가 갑자기 부상했나? 그러니까 근대 이후로 점차 쇠퇴한 듯이 보였던 것이 왜 다시 부상하는가? 이거는 이성이 이제 일면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 철학 전체를 특징 짓는다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평화되어 온 영역을 복권하려는 노력이다. 니체든 하이데거든 비트겐슈타인이든 다 철학자들을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요새도 그런 말씀 타자성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구제하는 그런 컨셉이 철학에마다 많잖아요. 현상학도 나름대로 그런 거죠.
과거에는 그 이제 어떤 의식이다, 본질이다,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변방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빠져나간 것들을 다시 구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신체나 무의식, 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인식도 보면 지각이나 경험 이런 것이 정리된 것이 인식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인식이 되면서 그 소재였던 지각이나 경험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각론, 경험이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기억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메시스 하면 이 사람의 저작에 대한 번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리시 아우어바크인데 벤야민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이 사람이 1946년에 발표한 책이 미메시스, 주제가 서구문학에 나타난 재현된 현실. 미메시스, die dargestellte Wirklichkeit in der abendländischen Literatur. 그러니까 재현의 논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표현이라든지 다른 그런 측면들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미메시스를 사람들이 현실을 시대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재현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문학에서의 미메시스를 찾았고 그것도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미메시스 개념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학자들이 고찰하는 그 미메시스의 의미층에 비추었을 때는 너무 협소하다, 좁다라는 걸 할 수 있죠. 이 사람에 따르면 서구 문학에서 호메로스의 전통과 구약 성서의 전통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흥미롭고 그 영향을 많이 끼친 저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메시스는 양식, 뭐 재현, 리얼리즘 이런 개념으로 대체해도 무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까지 좀 눈치챘는지 모르지만요. 이게 이렇습니다. 미메시스 개념이 너무 부풀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재현도 되고 표현도 되고 뭐 모방도 되고 아닌 게 미메시스 아닌 게 뭐 있어 그럼? 맞습니다. 미메시스 아닌 게 없어요. 미메시스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저는 농구에 들어가야 한다 봐요. 그래서 철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이 부풀려진 미메시스를 꿰뚫어 보면서 뭔가 우리가 탐구할 게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메시스 개념을 이렇게 그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 언급하기 전에 20세기에서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철학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저작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여기서 인간이 이성으로서 신화적 자연에서 해방되고 자연과 사회를 지배해온 계몽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전개합니다. 이 저작은 감히 20세기의 최고의 저작이라고 손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이들 공부를 이제 통해서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의 이론을 통칭하여 비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때 비판은 대문자 시를 써요. 크리티컬 시어리. 소문자는 비판적 이론이 되죠. 근데 비판 이론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거기 대표가 홀카이머, 아도르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에리시 프롬 있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기술. 그분도 여기 멤버였어요. 그다음에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들어보셨죠? 마르쿠제 1차원적인가?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68혁명 무렵에 굉장히 부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연구소는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 맞은편에. 산업사회 연구를 하죠. 자, 아도르노는 20세기에 미메시스를 사유한 가장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이론가. 그래서 객체우위, 서구 인식론의 주관주의를 비판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식론의 특징인데 벤야민, 나중에 들여다보면 벤야민도 비슷해요. 서구 인식론이 주관적이다. 주관주의로 흘렀다. 그래서 객체우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객체를 우리가 사유하잖아요. 근데 그
객체가 지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객체에 돌려주는 사유. 그러니까 주관이 전유하고 이게 횡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게 더 많이 준다. 그건 미메시스하고 연결됩니다. 미메시스는 객체를 대상을 주체로 가져가기보다는 주체가 대상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십니까? 객체의 우위라는 말이. 그러니까 서구 인식론이 대상의 진리를 인식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대상을 많이 삭감했다는 거죠. 그 주관으로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서구의 이성이 목적 합리성 혹은 도구적 이성으로 일면적으로 사용됐다 이거죠. 자연 지배, 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의 도구로서 사용돼.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스트루멘텔레 페미니스트.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심리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술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술은 바로 미메시스가 작동하는 몇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내지는 미메시스가 집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는 이성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미메시스는 사실은 이성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머니에서 낳은 아들 이성이 어머니를 망각하고 억압하고 밀어낸 거죠. 그래서 동일성 사유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미메시적 충동이라는 것을 대세우는데, 동일성 사유는 대상의 동일성, 정체성을 사유하는 그런 걸 가리키고 서구의 인식론 전체가 이것이죠. 그런데 비동일적인 것, 그러니까 동일성에서 벗어난 것은 어떻게 돼? 억압당하거나 망각되거나 이게 비가시적인 거야. 근데 이것을 사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동일적인 것 혹은 비일치적인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까 말한 타자성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 보면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타자성, 아도르노가 말한 비동일적인 것이네, 맞습니다. 타자, 다른 것, 이런 거. 그래서 그 비동일적인 것을 뭐랄까 그 감각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는 태도를 미메시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도르노에서는 미메시스가 충동과 만연관에서 등장해요. 충동.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베냐민에 따르면 미메시스는 대상에 비슷해져야 한다는 예전에, 그러니까 태호적에 엄청난 강박에서 생겨났다고 했어요. 인간이 주변 세계에 비슷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시대 때 보면 이 세상은, 자연은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부 자연의 힘들이죠. 위력이죠. 인간은 왜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행동한다. 근데 아도르노에 따르면, 호르카노 아도르노 저기 계몽 편집에 나온 말인데요. 최초의 인간의 태도는 죽은 것의 미메시스였다. 뭐냐면 죽은 척하기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메머드 같은 코끼리 만났다 해봐요. 그러면 죽은 척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메시스 안스토테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다시 벤야민으로 돌아와서 벤야민에서 강박에서 나왔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강박이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능력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충동이 돼요. 임펄스. 참 이 관계를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강제로 공부하기 싫잖아요.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나중에 공부가 좋아져. 찍는 게 정말 좋아진다. 근데 처음에는 난 끔찍하기 싫었어. 근데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좋아져요. 여러분들 김치 먹는 것도, 제가 어릴 때 김치 먹는 게 싫었거든요. 맵고 막 싫어하는데 지금은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 그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미메시스도 그런 비슷한 차원이다. 어떻게 강박이 능력이 되고 충동이 되는가. 그 아드로노에서 미메시스가 충동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리 이성이든 뭐 다른 능력이 발달해 있어도
이게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성 이상으로 강력한 감성적 뭐랄까 그런 욕동 충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계몽의 변제법을 제가 권하는데 어려운 텍스트고 좀 오역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거기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스무스를 분석하는데 바로 미메시스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해요. 내가 보면 반유대주의에 대한 담론이 많을 텐데 이 두 저자 아돌모와 호르카이머처럼 그걸 정교하게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심리학이면서 철학입니다. 그 남을 비하하기 위해서도 흉내냅니다. 아셨어요? 네.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흉내내요. 누가? 나치들이 SS만들네. 그건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이따가 조금 한번 잘못된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한된 이성과 계몽의 상태를 비판하고 교정하는 심급을 바로 합리성과 미메시스가 긴장관계에 있는 예술에서 본다. 그러나 미메시스를 이성에 맞서는 반대 심급으로 낭만화, 이상화, 신비화, 실체화하지 말 것.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미메시스를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성에서 억압됐고 망각됐고 이런 것을 상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화시키게 돼요. 자, 철학하는 태도에서 안 좋은 태도가 개념을 실체화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방법론이에요. 개념은 우리가 대상을 사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념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특히 이 아도르노도 그렇고 벤야민도 그렇고요. 변증법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근데 개념이 실체화되면요. 미메시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성을 가지고 사유할 줄 아는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어릴 적에 한두 살 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지금 배울 수 있어요? 걸음마를 이미 할 줄 알잖아. 걸을 줄 알잖아. 걸음마를 더 이상 배울 수 없어요. 우리는 진화했어요.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미메시스는 없다. 미메시스에 대한 사유만 있을 뿐이다. 이게 어느 면에서는 지금 아도론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다른 한편은 미메시스적 충동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충동으로서.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또 미메시스의 사유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를 신비화하고 낭만화하게 되면요, 현실을 지배하는 원칙으로서 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 미메시스가 있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빠지는 철학은 가짜 철학이에요. 진짜 철학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사유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의 존재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사유였대. 당위와 존재의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분리가 일어나요. 도덕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도덕법칙이 있으면 뭐예요? 현실은 야만적으로 되는데, 근데 도덕법칙을 계속 신성시하고 그거를 낭만화하고 그거를 숭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계속 현실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양 철학도 공자니 장자니 읽으면 멋있거든요. 근데 현실을 봐요.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완전히 탐욕과 갑질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 좋은 철학이 있으면 뭐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 쓰였죠. 네. 여러 이야기를 섞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빠지면 그럴듯한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한쪽에는 미메시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성이 있고. 자, 이성이 지금 파탄이 났기 때문에 미메시스를 자꾸 거론한단 말이야. 근데 이성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면 더 괴물이 되어가고. 그럼 미메시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낭만화, 신비화, 실체화 이 개념을 미메시스만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다 이런 걸
여러분들 어떤 걸 사유할 때는 이게 긴장을 시켜야지 그걸 편하게 이원론으로 만들어 버리면 철학이 아니에요. 자, 미미시스는 20세기 들어 미학이나 문학과 예술의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철학, 서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도 일종의 인간 조건으로 재발견되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프레이저 같은 사람은 황금가지, The Golden Bow에서 토착민들에게서 공감각적 마법으로 작동하는 유사성의 사유를 강조했고, 다윈더 종의 기원에서 그 포열란트 페루 칠레 건너편에 있는 그 군도인데 불의 제도라거나 거기에서 그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거기 미그로 내려가지고 그들과 원주민들과 최초의 조우를 했을 때의 경험을 쭉 서술하는데 그들이 미메시스의 귀재들이었다는 거, 도착민들이. 그래서 서양 그 선원들을 모든 걸 모방하는데 기가 막히게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세기에 인류학, 물론 이제 제국주의적인 발전하고 연관돼서 생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인류학이 바로. 그래서 일본도 인류학이 발달했어요. 한국 인류학 없어요. 우리는 당하기만 했죠. 우리 대상화되기만 했죠. 근데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대개 인류학이 발달합니다. 영국이 본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발견한 게 토착민들의 비상한 미메시스 능력. 이거를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죠. 미메시스는 서양 철학에서 많은 부분 재현의 논리로 편향되어 이해되고 논의되어 왔고 여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그러나 미메시스는 재현되는 것과 재현하는 것 사이에 정태적 관계를 지칭하기보다 오히려 미메시스적 활동의 주체와 대상 사이 역동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너무 좀 뭐 추상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너무 단순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 강의의 핵심 태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메시스 전반을 두고 말하자면 미메시스는 재현에 있어서 재현 대상과 주체의 무슨 유사성 관계를 밝힌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미메시스는 행위이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체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관계. 이 관계를 이따 들여다볼 텐데요. 이 관계가 바로 변증법적인 관계, 즉 대상에 가까이 가는 태도가 나중에 대상을 전유하고 극복하는 태도가 되는 미메시스의 그래서 창조적인 힘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을 따라 했는데 나중에 대상을 극복하는 대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대상을 제대로 전유하려면 미메시스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미메시스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폭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전유가 아니라 그냥 소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와 미메시스 활동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역동적 다이나믹한 관계다. 근데 이 다이나믹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새로운 게 창조되고 대상도 변하고 주체도 변화하게 된다. 이게 미메시스란 책의 또 핵심 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이 다음에 나올 텐데요. 이 사람들의 책거든요. 군터 게바우어와 크리스토프 울프 두 사람이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였어요. 한 사람은 체육학과, 다른 한 사람은 교육학과인데 그래서 역사적 인류학 연구센터를 해서 계속 작업을 해왔고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6학기 동안 쉬지 않고 미메시스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논문도 쓰게 됐죠. 이 사람들이 낸 책이 바로 이런 책들이고 이번에 발표된 제가 번역한 책이 그랑알에서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바로 제목이 미메시스. 아까 에리시 아우바크의 미메시스와 제 책이 두 개가 뜰 겁니다. 똑같이 제목이 미메시스. 근데 원래 제목은 미메시스하고 미메시스적 세계 번역이 잘 안 돼요. 미미티슈의 웰트수경인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미메시스를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사회적 행동, 의리와 노래, 미적